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도전한 이영호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자, 어제 이영호 의원께서 출마 선언을 하니까 언론이 일제히 추대는 물 건너갔다 이렇게 썼던데, 이 직접 출마 선언한 게 이 추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그러면요. 이 추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당에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네.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3050도 아니고. 또 지난번 비대위원장 할 때 박수 치고 추대한 사례가 한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꾸 같은 인물 돌려막기 하면서 이게 추대하는 것은 당을 어렵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어려울 때일수록 경쟁을 통해서 리더십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또 언론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먼저 총대를 좀 맨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입당을 했었고요. 재선입니다. 통상 네. 3선 이상이 원내대표를 많이 맡는데, 그래서 이번 도전 자체가 의외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죽하면 오죽하면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입당을 한 것이 작년 12월이니까 네. 9개월 정도 됐거든요. 음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나섰던 것은 지금이 정말로 당의 위기다. 저도 정치 생명을 걸고 국민의힘에 왔는데 당이 너무 무사안일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출마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동안 영선도 당대표를 하고. 영선도. 네. 민주당도 지금 초선이죠. 당대표 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전하게 됐고, 또 중진이라고 하는 분들 3선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심이나 탐색하고 눈치 보고 이래서는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어제 한 언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차기 원내대표의 조영 의원을 지금 추대하기 위해서 다른 의원들한테 불출마를 종용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이영호 의원도 이 전화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저도 받았습니다. 받으셨군요. 네. 자, 이거 근데 저는 그렇게 윤핵과 요즘 윤핵관은 없어졌다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한때 윤핵관이었던 분들의 일부가 극히 일부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걸 스스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또 이 뒤에 또 누군가가 이 배후에 뭐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전화했던 분이 또 나름대로 당을 또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생각한 방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충정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무슨 배경이 있거나 저는 그러라고 저는 영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원내대표 직전의 원내대표니까 다음 원내대표까지 좀 해결해야 된다 그런 어떤 충정심에서 했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은 가처분 결과 나온 이후에 원내대표 선출하자 이런 제안을 했거든요. 좀 상황에 따라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가처분이 지금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 어제도 6차 가처분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저는 그런 상황에 종속돼서 또 당의 일정을 수정하는 것은 당의 일관성이나 당이 보이는 모습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내대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말 경험 많은 중진이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은 사람 해도 되고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이 과연 맞느냐. 원내대표는 어느 상황, 언제, 어떤 상황에 당이 처할지 모르기 때문에 리더십을 가질 수 있고 자질과 능력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뽑든지 간에 아직 능력 있는 사람 뽑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이 가처분 신청 여부에 따라서 네. 하자 이건 저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 원내대표 윤심을 얻는 쪽이 가져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우리 의원님도 좀 윤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윤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저도 출마 선언 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실체가 없는 거예요. 실체가 없습니까? 예. 서너 사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는 윤심은 당이 잘 되게 하는 것 어떤 게 당이 건강해지고 역동적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추대로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원내대표 관련해서 윤 대통령한테 이런 부분도 전달을 하셨는지요?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에서 이렇게 선택을 받고 그런 입장인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구한테 허락받듯이 이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자, 아마 이영호 의원께서 선출이 된다면 선수 또 지역구도 타파 이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원내대표는 초대하지 않는 이상은 의원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의원들의 생각을 읽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제일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요. 그런데 이제 의원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자부심이 있고 생각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저 겉으로 표출되는 것과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경선은 정말 투표함을 깨봐야 알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어제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는데 그분들도 이 추대론에 대해서 의외로 반발이 많습니다. 당이 이렇게 가는 게 과연 옳으냐 하는 데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의원들이 이제 선출을 하는 건데 국민의힘 의원 분포를 보니까 초재선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한 7, 80% 정도 되거든요. 그 표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지금 지금 당의 위기를 보는 시각은 저는 초재선이나 중진이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득표하는데 초재선 중점적으로 한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중진들은 대부분 이제 자기 정치 입지 이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초선 의원님들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비교적 순수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당이 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고민할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한 가지 초선 의원님들께서 당내 일부 바람잡이 의원들에게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람잡이 의원이 있습니까? 있으니까 추대로 그런 의원들한테 휩쓸리지 말고 좀 자기 뜻대로 좀 당을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헌법기관으로서 당당하게 양심에 따라 하는 게 맞다. 그게 필요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기자회견에 국민의힘이 위기에 민감하지 않다 이런 쓴소리도 좀 하셨는데 위기의 원인으로는 많은 분들이 좀 이준석 전 대표를 지금 꼽고 있습니다. 이 부분 특히 추가 징계까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자체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대선을 이렇게 치러보는 과정에서 이렇게 느낀 것은 결과는 0.73% 신승을 했는데 당시에 당내 분위기는 굉장히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이런 데 충만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당내 의원들이 비교적 낙관적이고 느긋한 그런 분위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미리 진단하고 대비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은 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준석 지금 전 대표 문제만 해도 이거 좀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좀
사전에 좀 위기 대응을 했으면 지금 같은 결과는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당도 당이지만 이 대통령실 위기 대응 잘하는 것 같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다 조금씩 책임이 있죠. 예. 어느 일방만 책임이 있겠습니까? 자, 뭐 필요하다면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항에서도 좀 쓴소리를 좀 하겠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저는 쓴소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고 예. 민심을 가감없이 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럼 당연히 뭐 그건 필요한 부분이고 동시에 민심을 전하고 동시에 민심을 어떻게 수습하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대안도 동시에 그 당에서 만들어서 또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안도 제시를 해야 된다. 뭐 그게 쓴소리일 수도 있고 하여튼 내용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요. 자, 어제 기자회견에서 최근 당내에서도 여의도 정치 회복 이야기 자주 들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 그렇다면 협치, 야당 협치 부분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야당과의 협치는 네. 이건 뭐 우리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의무, 필수입니다. 필수 의무다. 예. 그러면요 지금 의석이 뭐 압도적으로 야당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야당과의 협조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자꾸 이 여의도 정치가 자꾸 사법화, 사법적인 문제로 이게 자꾸 발목이 잡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법적인 문제는 좀 법적인 문제로 따로 사법부에 맡기고 네. 그리고 정치는 우리 정치 여야 간에 서로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자. 좀 이원화하자. 이런 측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뭐 자꾸 이게 서로 물고 물리고 서로 공격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를 좀 끊어내자.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정치를 회복하는 좀 그런 측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가 너무 사법에 예속이 돼 있다.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 본연으로 좀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좀 이른바 사정정국 이런 게 좀 덜 작동돼야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사법적으로 그 대상이 되고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집권당 쪽에서 뭔가 용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우리 야당도 국민의힘도 과거에 그런 입장을 좀 취한 바가 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 거론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지난 정부에서 당연히 했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고 네. 또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의 기소 문제는 선거법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선거를 치르는 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당연히 한 번쯤은 넘어가고 해야 될 일이고요. 선거법이라는 게 예민한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네. 짧은 기간에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표를 얻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말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하는 것들은 엄정하게 달아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저도 네. 21대 국회의원 되면서 이에 선거법에 기소가 돼가지고요. 뭐 저는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뭐 1심부터 모든 걸 무죄였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자꾸 뭐 전쟁이니 혹은 정치 탄압이니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에도 뭐 어제 보도에 따르면 또 이재명 대표 아들 또 수사가 지금 되고 있다고 하고 또 안 그래도 이 검찰 정권 아니냐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 수사로 이 전국의 위기를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그런 식의 접근이 있다면 그건 자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제돼야 된다. 예. 네, 그리고 이게 뭐 누군가 위해서 그렇게 할 일도 없고 하지도 않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하, 예. 그런 측면에서 뭐 하여튼 이 그런저런 문제들이 서로 감정을 이렇게 자극을 하고
또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적인 것은 그 사법적인 한계 내에서 그냥 냉정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이것을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나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지금 단독으로 하나 나온 게 영빈관 신축 관련해서 예산 800억 이상이 지금 든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 부분 혹시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영빈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취임식 때 먼 호텔에서 그 당시에 리셉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취임식에 많은 외빈들이 왔는데 그런 상황에서 호텔 위에는 뭐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는 것을 굉장히 또 야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당연히 어느 나라가나 영빈관이 있고요. 어차피 지금 이제 용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용산으로 이전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 또 거기에 또 영빈관 또 그 위에 필요한 부대 시설들이 차근차근 갖춰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도 인수위 활동하셨잖아요. 800억은 좀 너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때 청와대 이전 비용 정도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정도의 어떤 계산의 근거로 나왔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뭐 지나치게 뭐 화려하게 직관하게 되지는 않으라고 그러나 또 너무 영빈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슨 뭐 어디 막사지듯이 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적절한 정도의 규모 우리 또 국격에 맞는 영빈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산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끝으로 왜 이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되어야 되는지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도 변화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같은 인물 돌려막기 하는 것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또 국민의힘은 매우 보수적인 정당으로 이렇게 자꾸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지역적인 통합 또 이념적으로는 중도 보수적인 또 실용적인 저 같은 사람이 한 번쯤 원내사령탑을 맡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또 전략적으로도 제 호남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원내대표 되면 민주당이 매우 곤혹스러울지도 모르겠고 또 협치가 잘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 한번 좀 주목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영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